자, 그러면은 들어가 보죠. 우리 저번 시간에 이런 자산 관리를 공부를 했고, 자산 관리를 위한 다양한 금융 자산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시험 문제에서도 제가 이거 말했었죠. 예금, 주식, 채권이 중요하다. 그래서 실제로 예시 문항 2번이나 출제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 단원에서는 한 문제는 나온다는 소리겠지. 그러니까 이제 이 단원에서 문제가 나왔는데 예금, 주식, 채권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잘 확인을 한번 해보면, 일단은 1차 예시 문항부터 한번 보면, 네, 이 각각의 문항들이 이렇습니다. C와 구분되는 A의 일반적 특징, C와 구분되는 A의 일반적 특징, C와 구분되는 B의 일반적 특징, A와 구분되는 C의 일반적 특징을 한번 써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면 A는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대요.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건 오로지 뭐밖에 없어? 주식. 그죠? A는 무조건 주식일 수밖에 없겠지. 그지? 그러니까 뭐 C가 채권이든 C가 예금이든 상관없이 A는 무조건 주식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지? 그렇다라는 거 확인하시고, B, 예금자 보호제도에 적용을 받는 건 무조건 뭐밖에 안 돼? 그래서 예금밖에 안 되죠. 여기 뭐 그냥 예금이라고만 해놨으니까 예금밖에 안 돼요. 예금은 전부 다 예금자 보호제도에 적용을 받고, 자, 그렇다면은 결국에 C는 채권일 수밖에 없다는 소리겠죠. 이제 결국에 C는 채권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 점수도 잘 확인해야 돼요. 제가 맞았다라고 이렇게 표시하는 이유는 1점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만약에 얘가 0점이다 그럼 틀렸기 때문에 다른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보면 A는 아니죠. 이게 뭐야 이게 B가 되겠죠. B 중에서도, 예금 중에서도 정기 적금이 이거에 해당하죠. 일반적으로 A는 C보다, 아니에요, 둘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지? 채권이 주식보다는 안전성이 높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B는, 예금은 A보다, 아니죠, 얘도 바뀌어야 되겠죠. 주식이 예금보다 수익성이 높다라는 점 확인하시고, B와 C는 모두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죠. 우리 저번에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고, 자, 그러면 가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채권 시세 차익 기대할 수 있어요. 근데 A와 구분되는 C의 특징이에요. A와 구분되는 C의 특징가 들어가면은 기억은 1점이 될 수가 없죠. 0점이어야지. 왜냐면 A와 구분되지 않잖아요. 그지? A도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A와 구별되는 C의 특징이 아니라 A와 C의 모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1점이 될 수가 없고 0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이제 옆으로 넘어와서 역시나 그 문제인데, 그러니까 자산관리, 여기는 이제 자산관리에다가 우리 저번에 공부했었던 기회비용까지 섞어놓은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친구는 한번 보면, 그래서 하나를 선택해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편익과 비용을 이렇게 계산을 했나 봐요. 그래서 편익과 기회비용만을 고려해서 금융상품을 선택하는데 명시적 비용은 없대요. 명시적 비용은 없대. 자, 그러면은 기회비용이 어떻게 구성이 됐었죠?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 플러스 암묵적 비용이었는데, 근데 이제 명시적 비용이 없다라고 하니까 암묵적 비용만 고려를 한다라는 거겠죠, 그치? 이제 암묵적 비용만 고려를 한다. 자, 그럼 암묵적 비용이 뭐였어? 내가 예를 들어서 채권을 선택했다고 하면은 이걸 선택함으로써 다른 걸, 내가 말을 해버렸네? C를 포기했다고 하면은, C를 선택했다고 하면은 A와 B를 포기를 하잖아요? 그 중에, 그러면은 그 포기한 것 중에 값이 가장 큰 거, 이게 암묵적 비용이었잖아. 그러니까 C를 선택했을 때의 암묵적 비용은 A를 선택했을 때의 편익이 되는 거겠죠. 근데 명시적 비용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순편익으로 구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치? 자, 그럼 보면, 자, 그러면은 여기서 A, B, C가 각각 뭔지부터 파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보면 A는 뭐야?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시세 차익은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게 뭐야? 예금일 수밖에 없겠죠. 그지? 채권은 어땠어요? 이자 수익도 얻을 수 있지만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C는 채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B는 이자 수익은 얻을 수 없지만 시세 차익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주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번에 공부했었던 표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 이렇게 확인을 한다면 A가 아니라 B가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겠죠. 선지 2번 C가 아니라 A가 예금자 보호제도에 적용을 받죠. 일반적으로 B는 주식은 아니죠. 예금의 안정성이 더 높습니다. 그지? 채권 선택의 암묵적 비용. 채권을 선택했어요? 그럼 만족감 100만 원만큼의 만족감을 얻게 되는 건데, 자 그러면은 채권을 선택했기 때문에 포기한 거 두 개가 있죠. 근데 암묵적 비용 뭐였어? 그 중에서 가치가 가장 큰 거. 그러니까 예금을 선택했을 때의 편익이 암묵적 비용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니까 채권 선택의 암묵적 비용은 100만 원이 아니라 90만 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채권을 선택했을 때의 암묵적 비용은 둘 중에서 가치가 큰 거, 예금을 선택했을 때의 가치가 암묵적 비용이니까. 자 그러면 예금 선택의 기회비용과 주식 선택의 기회비용은 같다. 자 예금을 선택해봐요. 그러면은 둘 중에서 가치가 가장 큰 거 채권이죠. 그러니까 채권 했으면 이만큼 만족감을 얻었을 텐데 이게 암묵적 비용인 거예요. 이제 그 중에서 가치가 큰 거. 자 그러면 주식 선택했다고 한번 쳐봐요. 마찬가지 둘 중에서 뭐가 가치가 더 커? 채권이 더 커요. 그러니까 둘 다 기회비용은 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값이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야 수능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새로운 내가 학습지도 안 나눠주고 지금 그러고 있었네. 자 이제 학습지 나눠줄게요. 기다려봐. 이제 자산관리 두 번째 시간이에요. 이제 썩 오래 걸릴 것 같진 않지만 자 한번 이게 한 페이지짜리기 때문에 이거 오늘은 쓸 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 내용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그렇지 어려운 쓸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그럼 못 받은 사람 없죠? 자 그러면 쭉 내려가서 오늘은 이걸 보면 이걸로 같이 한번 학습을 해보죠. 자 일단 여러분들 색깔을 맞춰야지 내가. 그지? 검정색으로 일단 들어가 보죠. 자 일단 우리가 오늘 공부할 건 뭐냐면 생애주기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생애주기. 생애주기의 의미는 여기 써있는 이대로예요.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삶이 변화하는 일련의 단계를 우리가 생애주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청소년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태어났을 때 유년기부터 시작해서 청소년기를 거쳐서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가는 이런 일련의 단계 과정을 생애주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3번에서 뭘 쓸 거냐면 생애주기 곡선을 그려볼 겁니다. 생애주기 곡선을 같이 그려볼 거예요. 여기 나이대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저번에 간략하게 소개를 했었어요. 지출, 소비는 그러니까 일단 한번 Y축, 그러니까 X축은 지금 나이예요, 나이. 나이가 이렇게 늘어날수록 Y축, 수입과 지출이 어떻게 달라지느냐를 우리가 보고 싶은 거예요. 수입, 지출. 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걸 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나이가 늘어남에 따라 수입과 지출이 어떻게 변동이 되는가 이렇게 이걸 한번 살펴볼 건데, 자 그러면 여러분 지출, 여러분 지금 돈 벌고 있는 사람? 지금 대회에 나가서 돈을 상금 받은 거는 조금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매달마다 월급을 받는 그런 일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소득은 없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지출은 그렇다고 안 해?
지출 무조건 하죠. 용돈을 받아서라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먹을 거 먹고 책 살 거 사고 이래야 되니까 이제. 그러니까 지출은 꾸준히 이어집니다. 이제. 자, 꾸준히 이어져서 중장년기에 피크를 찍고 이렇게 삐뚤삐뚤한 건 의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쭉 끄시면 돼요. 쭉. 근데 여기가 이렇게 지출은 계속 이어진다라는 이런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쭉. 우리가 저번 시간에 간략하게 공부를 했었어요. 이제 우리가 자산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도 이야기를 했었었지. 자산 관리 해야 되는 이유 바로 지출이 꾸준하기 때문이다. 그지?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소비를 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야? 소득이 한정되어 있죠. 그지? 수입이 한정되어 있다고. 자, 그래서 수입 곡선 한번 그려보면, 자, 웬만하면은 그 20대 때부터 우리가 알바를 하기 시작해요. 물론 지금 알바를 시작한 친구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20대 때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뭐 수입 곡선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번 그려보죠. 자, 이렇게 그리기 시작해서 중장년층의 피크를 찍고, 자, 아이고, 그림이 좀 이상한데? 자, 피크를 찍고,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지출이 줄어드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이제. 아이고. 자, 이런 모습. 그래서 행해주기 곡선이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러니까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지출은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벌 때 돈을 흥청망청 욜로처럼 쓸 게 아니라 돈을 저축을 하고 불려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내가 노후를 대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히 한번 봐볼까요? 자, 여기 초록. 내가 이제 그림을 약간 좀 잘못 그리긴 했는데, 자, 여기 초록색으로 한번 표시 한번 해두시고. 자, 여기 지금 상태가 어때요, 지금? 수입과 지출을 봤을 때. 수입과 지출을 봤을 때. 어이구. 수입이 더 많은 상태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수입이 많은 상태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이제. 여기는 이제 수입이 지출보다 많은 상태. 자, 그러면 반대로 검은색으로 할게요, 여기. 자, 여기랑 여기. 자, 여기는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상태죠, 그죠? 이거 어디다 써야 되는데? 자,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상태. 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다 해볼까?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상태죠. 자, 딱 여러분 나이가 딱 그거잖아요. 수입은 없는데 지출은 해야 되는 상태. 그러니까 지출이 더 많고, 이때도 나이가 돼서 정년퇴직을 해요. 그럼 수입은 별로 없지만 지출은 해야 되는 이런 상태. 수입이 지출보다 더 많은 상태는 이 중장년층, 그러니까 한 20대 후반에서 뭐 50대 후반 이때까지밖에 이게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만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이 수입이 지출보다 더 클 때 요만큼을 우리는 저축을 해야 되는 거죠. 저축. 자, 그래서 저축이 늘어나는, 자, 요 위에 공간이 있나? 자, 그러니까 이때 저축이 늘어나는 시기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수입이 지출보다 많은 시기,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시기는 이렇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공부했었던 거, 금융 설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 설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또 신기술 한번 써보죠, 이제. 이렇게. 네, 여기 이렇게 둘게요. 자, 그럼 이제. 자, 여기까지 다 썼죠? 여기까지 다 됐지? 자, 그러면은 계속 이걸로 가봅시다. 자, 이제 자, 여기까지. 이 1번까지는 이제 이 표로 계속 할 거예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금융생활 설계가 필요하다라는 걸 방금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금융생활 설계가 필요한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한번 공부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생활 설계를 할 건데 재무설계 과정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과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수행평가 볼 겁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재무설계, 금융생활 설계를 금융설계를 할 때는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일단 내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좀 키워볼까 이걸? 개인의 재무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보이지 이거? 검은색. 재무 목표 설정.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사기, 제네시스 사기, 내 집 마련하기, 뭐 300만 원 모으기, 여행 자금 모으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목표를 먼저 설정을 하는 거예요. 목표를 먼저 설정을 해야 내가 돈을 모을 수 있으니까. 일단 목표가 있어야 달려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를 먼저 설정을 하고 그러고 나서 자신의 재무 상태를 분석해야 돼요. 자, 좋아요. 나 이제 내 집 마련이 내 목표야. 그러면은 그 꿈을 세우고 나면은 이제 그걸 모으기 위한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돈을 얼마나 버는지, 한 달에 얼마를 버는지, 또 얼마나 쓰는지, 고정 지출이 얼마나 되는지, 내 빚은 어떻게 되고,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자산은 어떻게 되는지, 이걸 다 분석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이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설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재무 설계안을 작성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계획을 세우고 뭐 실행하고 평가 수정을 하는데 우리는 그 수행평가에서 여기 동그라미 3번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딱 여기까지만 쓴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뭐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재무 설계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더라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 약간 공간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자, 이제 다음 장으로 가서 좋아요. 우리가 재무 설계 과정이 이렇게 된다라는 걸 확인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재무 설계를 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하느냐, 이 고려 요소를 좀 공부할 건데 얘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차근차근 보면, 자, 고려해야 될 요소 첫 번째, 개인의 재무 목표를 고려를 해야 되겠죠. 개인의 재무 목표. 그러니까 내 꿈이 뭔지, 내 집 마련, 뭐 또는 좋은 차 사기, 이런 내 목표를 먼저 고려를 해야 내가 얼마만큼 모으지? 이런 그 목표가 설정이 된다고요. 내가 이만큼 돈을 모아야겠다. 그 설정값,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기준이 정해진다고, 그 기준. 그러니까 기준을 먼저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고려를 해야 되고, 자, 두 번째는 방금 그대로 따라 내려오는 거예요. 재무 설계 과정을 이제. 뭐 현재의 재정 상태를 파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이제 재정 상태가 아주 최악이에요, 최악. 엉망이야, 엉망. 막 부채는 많고 빚은 많고 이제 뭐 수입은 별로 없고 이런데 뭐 허무맹랑하게 목표를 세우고 설계를 하면은 그거 뭐 설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어요? 이제 제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의 재정 상태를 파악해서 현실적인 목표, 현실적인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괄호 3번 거시적 변화 요인을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시적인 경제 상태를 한번 보는 거예요. 큰 그림을 한번 봐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거시적인 변화 요인의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거시 경제의 상태가 되겠죠. 환율이 어떤지, 물가는 어떤지, 이게 중요한 고려 요소라는 겁니다. 이제. 자, 그래서 여기가 좀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여기만 공부를 잘 해도 도움이 잘 될 겁니다. 네,
사실 이게 교과서에서 그렇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혹시나 몰라요. 이제 나중에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 또 이제 이걸 알아두면 여러분들 실제로 생활할 때 경제 생활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알아두면 다 도움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니까 다루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보면 일단 물가가 하나의 거시적 변화 요인이에요. 이제. 물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나의 재무 설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우리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자, 한번 보면 물가 상승 하락은 이미 써져 있죠. 물가가 상승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화폐 가치가 하락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빠삐코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지금도 좀 좋아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좋아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100원도 안 했어요. 이제 한 30년, 40년 전이니까. 그지? 내가 어렸을 때는 이게 100원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100원이라고 쳐보자고요. 이거 100원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마트를 가보니까 아이스크림 할인 매장에서도 800원이더라고요. 이제. 엄청 올랐어요, 지금. 그지? 자, 이런 상황. 자, 그러면 100원의 가치를 한번 봅시다. 내가 30년 전, 제가 어렸을 때는 이 100원의 가치가 빠삐코 하나를 살 수 있는 가치였어요. 근데 지금 이 100원으로 빠삐코 살 수가 있어? 없지. 화폐 가치 하락했다라는 건 그런 뜻이에요. 이 화폐 하나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줄어듭니다. 화폐의 가치가 줄어든 거예요. 이게 물가 상승의 영향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물가 상승이 막 이루어지면은 사람들은 화폐를 가지고 있으려고 하지 않겠죠. 왜냐면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실물 자산의 투자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부동산, 토지 이런 데로 가는 거예요. 부동산으로 이제 금으로 가고 금으로 가고 이제 부동산으로 가고 이러는 거죠. 이제. 반면에 물가가 하락해요. 그럼 화폐 가치는 상승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화폐 가치가 상승한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화폐를 가지고 있으면은 더 많은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거꾸로 해주면 되는 거예요. 빠삐코 가격이 800원이었는데 100원이 됐대. 자, 그럼 내가 뭐 100원만 가지고 있었는 예를 들어서 한번 800원 가지고 있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800원 가지고 있을 때 원래는 빠삐코 하나밖에 못 사는데 이제 8개나 살 수 있어. 대박이네요, 그죠? 화폐를 가지고 있는 게 이득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화폐 현금 보유 비중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첫 번째 거시적 경제 변화 요인을 살펴봤고, 두 번째 금리가 있습니다. 자, 금리라는 말 들어봤나요? 금리? 쉽게 생각하면 이자율이라 생각하면 돼요. 이자율. 자, 이자율. 자, 이자율이 상승했을 때와 하락했을 때 우리 경제가 어떻게 변화할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제. 자, 이자율이 상승했어요. 자, 금리가 상승했어. 자, 그러면 예금은 어떨까요? 예금. 금리가 상승했으니까 사람들이 예금을 많이 하려고 할까? 그러겠죠. 이자율이 높아졌으니까. 이자 수익으로 돈을 버는데 이자율이 높아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금 늘어납니다. 자, 그럼 채권은 어때요? 자, 채권은 제가 말했죠. 이자율을 예금보다 높게 설정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야 채권을 살 테니까 이제. 그러니까 채권도 이자율이 늘어나니까 채권도 많이 투자를 하게 돼요, 사람들이 이제. 근데 문제는 주식이죠, 주식. 자, 예금과 채권으로 충분한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금리가 오르면. 근데 그러면은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주식에 대한 투자는 감소하는 거예요. 왜냐면 예금과 채권, 안정성이 상당히 높은 자산입니다. 안정성이 높은 자산으로도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데 굳이 주식을 투자해서 안전성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투자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안정적이면서도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으니까. 금리가 상승하면 예금과 채권만으로도 안정적이면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으니까 굳이 위험 부담을 안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뒤에 어이구 가로가 있죠. 가로에다 한번 써보면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걸 공부하고 주식창 그리고 뉴스를 한번 봐보세요. 금리 뭐 이제 미국 연방은행이 있거든요. 미국 연방은행에서 금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요동칩니다. 이제 금리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요동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공부해두면 나중에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그리고 이제 이자율이 늘어나니까 대출 많이 안 하겠죠. 그지? 대출도 줄어듭니다. 왜냐면 대출 받으면 대출을 한 거에 대한 이자율도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갚아야 이자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 대출도 줄어들게 되고 대출해서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줄어들죠. 이제. 자, 이 정도. 자, 그러면 자, 금리가 하락해. 그럼 예금은 사람 별로 투자 안 하려 하겠죠. 그지? 수익이 줄어드니까. 채권도 마찬가지. 채권 이자율도 줄어드니까 채권도 투자가 줄어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금리가 하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금과 채권으로 수익을 못 내니까 수익을 내고 싶은 사람들이 주식으로 몰려가기 시작해요. 실제로 금리가 내려가면은 주식시장이 또 요동칩니다. 또 이제. 자, 그래서 이때는 왜 그러느냐. 예금과 채권으로 수익을 충분히 낼 수가 없으니까 수익성 높은 자산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지는 거죠. 자, 또한 대출도 늘어납니다. 왜냐면은 내가 대출을 한 거에 대한 이자율도 줄어든 거기 때문이에요. 이자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내가 이자를 덜 내도 돼. 그러니까 대출도 증가하게 되고 대출을 활용한 주식 투자도 증가하게 돼요. 이때는. 이런 느낌. 어차피 내가 내야 될 이자는 별로 안 되니까.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자, 세 번째. 거시경제 지표 세 번째는 이제 환율입니다. 환율도 고려를 해야 된다. 자, 환율이 상승했을 때와 하락했을 때. 하락했을 때는 이미 써놨어요. 왜냐면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자, 상승했을 때를 보면 외화 가치. 자, 일단 한번 써보세요. 이제 환율이 상승한다라는 건 이런 이야기예요. 외화 가치가 상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이니까 그렇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하락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원화 가치인 거예요.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시 한번 들어볼 테니까 한번. 자, 한국이 있고 미국이 있어요. 자, 이렇게 있다 했을 때, 자, 한국의 대표 음식 김치가 있습니다. 김치가 1,300원이에요. 자, 미국의 대표 음식 햄버거가 있는데 햄버거가 미국에서 파는 거니까 1달러예요. 1달러. 1달러. 자, 이런 상태. 자,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원래 원달러에 1,000원이었어요. 근데 환율이 상승하면은 달러 하나당 1,300원.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이게 환율이 상승한 거예요.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화폐의 교환 비율이에요. 그래서 환율이 증가했다는 소리는 외화 가치가 상승했다는 소리.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상품으로 보세요. 1달러라는 상품이 있는데 1,000원이면 살 수 있었어. 근데 이제 1,000원으로는 1달러를 살 수가 없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원화 가치는 하락하는 거야. 그지? 근데 이 상품의 가치는 늘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외화 가치는 상승하는데 원화 가치는 하락한다는 게 이런 말이에요. 이게 환율이 상승한 이야기.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이게 서로 무역을 한다고 쳐보자고. 김치 원래 미국에 1.3달러에 팔았어요. 환율이 상승하기 전에는 이제. 그지? 자, 근데 환율이 상승했어요. 자, 그럼 이제 1달러에 팔아야 되지, 이제. 그지? 그러니까 수출은 증가하겠죠, 그러면. 가격이 줄었으니까. 그럼 반대로 햄버거 원래 우리나라 들어올 때 1,000원에 팔렸어요, 1,000원. 자, 근데 환율이 상승하면서 이거 1,300원에 들어오죠, 이제. 그지? 자, 그러니까 이제
수입은 줄어들겠죠. 자, 그거 그대로 씁니다. 이제 그 전에 이것도 한번 먼저 이것부터 써보죠. 이제 해외여행 감소. 자, 그리고 방금 말했던 거 그대로 다 쓸게요. 수출은 어떻게 된다고? 수출은 증가한다고. 방금 말했던 것처럼 환율이 오르면 우리나라 상품의 가격이 싸지니까 수출은 늘어난다고. 근데 수입되는 물건은 비싸져서 들어오기 때문에 수입은 감소합니다. 수입 감소. 자, 해외여행 감소도 그냥 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원래 1달러당 1,000원이었어요. 해외여행을 가는데 원화 들고 갈 거 아니잖아요. 달러 들고 가야 될 거 아니야. 달러 들고 가야 되는데 달러 가격이 비싸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달러 가격이 비싸졌네? 달러 들고 가야 여행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해외여행이 줄어든다고 해야죠. 뭔 말인지 알겠지? 그치? 수출 증가, 수입 감소도 이해가 될 거고, 환율이 떨어지면은 전부 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부 다 반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제 뭐 동그라미 2번 정치적 상황의 변화.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곡식 가격 막 뛰어오르고 막 다양한 가격이 뛰어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상황의 변화도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주더라. 이 정도. 동그라미 3번 뭐 사회적 상황의 변화, 뭐 금융위기 이런 게 우리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팬데믹도 마찬가지. 코로나19 터졌을 때 난리 났잖아요, 경제가. 뭐 그렇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다 고려해서 우리가 자산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래서 뭐 우리가 공부할 건 딱 여기가 중요한 거고, 오늘 공부한 것 중에선 이게 중요하고, 또 이제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거, 이거를 잘 이해를 해둬야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평가를 볼 수 있다라는 점, 요거를 잘 고려를 해야 돼요, 이제. 이렇게 뭐 이 정도로 하면 되겠네요.